맹조 참의에 정직되신 도곡 조익도 선생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후 포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갖다가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간이 예정된 발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한다고 어쩌고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상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뒤에 인쇄가 되는 것 같으면은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서론으로부터 해서 도곡 선생에 대한 남아있는 기록들을 갖다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계와 생애, 네 번째는 당시의 포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사후의 현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 선조와 인조 시대에 외란과 호란 그리고 이갈의 난이 연이어 일어났을 때에 하만조씨 문중에서 충신으로 일어난 분이 처음에 10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도곡 선생도 그 10분 중에 한 분입니다. 도곡 선생은 1624년에 이갈의 난을 갖다가 진압한 공로로 인조로부터 송나라 악비의 행록을 기록한 정축록을 갖다가 특별히 하사받고 또 진무 원종 공신의 녹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뺏을에서 물러난 도곡 선생은 종래 선정관으로 뺏을을 마치고 영조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맹조 참의에 정직이 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도곡 선생의 가계와 행적 그리고 사후 포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오늘날 시해져가는 충절 정신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2장은 도곡에 대한 기록 검토입니다. 처음에 실제 허건수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준비하면서 실제 기록이 도곡 선생이 남긴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이 어떻게 무슨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저보다는 그래도 허건수 선생이 훨씬 더 고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도곡 선생에 대한 현재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도곡실록이 있고 그리고 하만조씨 세고 정류보가 있고 그리고 하만조씨 우공 파복 그리고 하만조씨 문적총관 그리고 하만조씨 13충 실록 등을 통해서 도곡 선생의 행적을 피상적으로나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곡실록을 저본으로 삼고 앞에서 말한 그런 여타 기록들을 참고해서 도곡 선생의 삶을 재구성해서 지금껏 거의 묻혀있던 선생의 충절을 세상에 드러내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도곡실록이라든지 여타 기록은 지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충분히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는데 먼저 가계를 보면은 도곡 선생은 고려조 원년을 지낸 하만조씨 시조 조정공의 16대 손입니다. 부친은 무과 출신으로 문청 군수를 지내고 성정원 자성지에 추정된 조숙공이며 모친은 사천이씨입니다. 상기를 보면은 다 아시지만은 하만에 처음 틀을 잡은 검은 조일 선생이 7대조이고 그리고 아드님 시정공 조안이 6대조입니다. 여타 설명들은 밑에 붙어 있습니다만은 읽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대조는 다 잘 아시는 의계조례 선생이고 고조는 의계 선생의 장남인 참판공
조동호 공입니다. 의계 선생에 대한 것과 조동호 공에 대한 것은 시를 구일 등고시라든지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놨습니다만 역시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고조 그 참판공 조동호의 자는 조동호는 진사시 합격해서 진상 군수를 지내고 2조 참판에 정직되었습니다. 그 여섯째 아들 조근공은 공의 그 도곡공의 정조인데 역시 무가에 올라 경상 수군 우후를 가다가 지냈습니다. 그리고 도곡 선생의 조부인 그 조정화는 24세에 역시 무가에 등재해서 선정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백부 조공과 중부 조풍도 공의 부친 조숙과 경년으로 모두 무과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곡 선생의 종행인 조응도 또 역시 조금 전에 박 선생이 발표했습니다마는 1583년에 무과에 급제해서 고성현령으로 여러 공을 쌓았는데 그게 학봉 김성일 선생의 장계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등의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종인 동계조 행도도 무과에 급제해서 경주 영장을 지내고 또 역시 실제로는 가계로는 삼종이지만 실제로는 계자 양자 관계에 있어서 간송 조임도도 동계 조행도와 마찬가지로 이 도곡하고는 실제로는 재종관이 됩니다. 그래서 간송 수행 같은 경우는 남명과 태계의 한문을 아우른 조선 중기에 이 지역에 가장 뛰어났던 선생이다, 학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물이 없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상에 나와 있는 가계를 갖다가 도표로 전부 다 제가 한번 그려 봐봤습니다. 뒤에 그 책이 나오면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곡 선생은 아들이 셋이었는데 큰아들 조함은은 30대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래 아우 함행의 장자인 조련으로 뒤를 갖다가 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조함은은 큰아들 조함은이 작고한 뒤에 둘째 아들 낙보 조함형이 문중사를 갖다가 주관했으나 1647년에 도곡 선생이 역질로 세상을 떠날 때에 역질에 감염되어 같은 해에 뒤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 조함형은 요절을 하였는데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고찰이 불가합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공의 정조 조건으로부터 해서 조부, 백부, 중부, 부친, 종형, 조응도 그리고 역시 제종, 조행도에 이르기까지 도곡 선생을 포함해서 8명이나 무과로 출사를 했습니다. 전통 있는 문안가에서 이처럼 대를 이어 무과 출신이 많이 나온 것은 금은 선생이나 의계 선생의 충절 정신이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는 다른 집안에서 보기가 드뭅니다. 하만조시 우후공파의 하나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손들 현송까지의 역시 가통을 갖다가 표로 다 만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아들이 3명이고 손자가 7명이고 정손이 16명이고 현손이 42명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매우 번성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곡 선생의 처부는 재령이시 사위공 이계현의 손자인 도암 이희성 공입니다.
1587년 함안군수로 부임했던 그 한강정구 선생이 그 학식과 능력을 인정했다고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도곡 선생은 1575년 함안군 군북면 원북리에서 문천군수 조숙과 사천이 시 사이에 일남 일녀 중에 독자로 태어나 1647년에 향년 73세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거 생년과 관계된 거는 앞에 그 박용국 선생님도 그 뭐 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이걸 생년을 찾으면서 한국 고전 번역원에 올라와 있는 그 기록에서도 도곡 선생의 그 생년이 1551년에서 1635년으로 되어 있는 기록들이 두 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곡 선생의 부친인 조숙공에 대해서도 그 생년이 47년으로 된 곳이 있고, 그것도 그 한국 역대 그 인터넷에 인물사전에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빅문연에 있는 데는 37년으로 되어가 있는데, 그 조숙의 바로 위 행이 그 조분공, 참판공이 34년, 출생이 34년인 것으로 볼 때, 역시 이 조숙공은 47년이 아니고 37년인 것으로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차후에 좀 더 한번 정확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은 그 남에서부터 재능이 뛰어나고 체구가 크고 건장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무가 겸비된 가문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해집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조부부터 해서 집안 8명이나 문과 출신이라는 사실로 그 체력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도곡 선생은 10세 때 처음 소학을 갖다가 중부한테 배우면서 옛사람은 8살에 익힌 것을 이제야 배우게 된다 해서 늦게 공부를 하게 된 것을 갖다가 한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참판공 조분공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학문으로 기대를 갖다가 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 그 16세 되던 1590년에 그 부친인 성지공이 상을 당하였고, 이후에 역시 또 기록에 보면은 학문에 정진하여 제자 백과서를 통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또 무예도 출중해가지고 1603년에 29세의 나이로 무과에 급제해서 무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 사한 생활은 그다지, 이는 뭐 제 판단입니다. 정확한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순탄하지 못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어디에 뭐 기록은 없습니다. 그 여타 기록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급제해가지고 10년째 되던 1612년에 38살 때 이르렀어야 종육품의 오이도총부 부장을 지냈습니다. 이는 그 종육품인데, 당시 이 기록은 1612년에 그 김직재 옥사를 다스리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614년에 행난 원종 공신에 그 녹분이 되었는데, 그 공은 첩에 당시 그 배슬이 부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624년에 이갈의 난을 지나하여 진무 원종 공신에 녹건되기까지 다시 근 10년이 넘도록 성진 레일에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50세 나이로 이갈의 난을 진압할 당시에 개우 한 품계 높은 정육품의 오이도 총부 사가로 재직하고 있었던 것으로 역시 나타납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면은 49세 되던 1623년에 평안병사로 자천된 이갈의 막료로 들어가게 되었으나 다음에 정월에 이갈이 반란을 일으키자 선생은 공주로 파천한 인조의 행제소로 달려가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 이갈의 막하에 잘못 나아갔던 사정을 아뢰고
제를 청하였습니다. 이에 인조로부터 신윤과 함께 반적 토벌을 맹받고 도원수 장만의 진영으로 달려가 역적 토벌에 앞장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으로 인해서 진무 원종 공신에 녹군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왕 정충록을 갖다가 하사받았던 것입니다. 이 난이 평정된 후에 그 농공 행상에서 당시 인조가 정교를 갖다가 내려 크게 칭송을 하고 이 정충록 상하근으로 되어 있는 정충록 한지를 하사했습니다. 이후 도곡은 그 공로로 선정관에 제수되고 1625년 7월에 51세의 나이로 공신에 녹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배설에서 완전히 물러나기까지 도곡 선생의 행록이나 묘괄명 등 여타 어디에도 다른 그 행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리방 공원 우뚝하였으나 50세가 넘도록 미간에 머무르던 선생은 오래지 않아 배설에서 물러난 후 어머니를 지극히 복양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조선 후기 강제 송치규는 그 도곡 선생의 그 행록발에서 공은 다시 배설하려는 생각이 없어 어버이 복양에 정성을 다하셨다라고 했는데 도곡 선생이 배설에서 나가기 훨씬 이전인 1590년에 부친 성지공은 이미 작고하였으며 당시에는 모친이 홀로 생존하에 계셨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재종관이었던 간송 선생이 그 도곡 선생이 그 무의만으로 나아갈 때 지어준 시가 단 한 수가 나와 있습니다. 7원 6시 한 수가 있는데 그 시에 보는 것 같으면은 19절에 자애로운 어머니 연세는 70이 넘었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보는 것 같으면은 양친을 복양한 게 아니고 어머니만 이때는 복양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제 더 배설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 복양에 정성을 다했는데 상을 당해 심혈을 하고 사돌이라고도 하죠. 사도국 가까이 집을 지어 사니까 사람들이 도곡옹이라 이렇게 호를 갖다가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47년 73세로 생을 마쳐서 부친 묘하에 부인 재랭이 씨와 영면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에서는 포양과 사후 현장인데 조정의 포상은 앞에서도 내용이 좀 중복됩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공신에 녹건되었는데 처음은 1614년에 행난 원종 공신에 녹건된 것이고 두 번째는 1624년에 이갈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그 다음에 25년 7월에 진무 원종 공신에 녹건되었습니다. 이때 인조로부터 정충록을 특별히 하사받았습니다. 이처럼 선생은 두 번에 걸쳐 공신에 녹건되어 오고 왕으로부터 악비의 행적을 기록한 정충록까지 하사받았지만 더 이상의 가자나 포상 없이 선정관으로 배설해서 물러난 후 1647년 73세로 작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23년이 지난 1769년 영조 때입니다. 영조 45년인데 이때 이르러 병조 참의에 정직되고 당시 영조 명의에 의해서 새로 인간한 정충록 이거는 앞에는 두 권이었지만 이때는 신간본 사책입니다. 사책으로 앞서 올렸던 그 구책 두 권과 함께 신간본 네 책을 하사받았습니다. 이러한 그 내력은 영조의 명의에 의해서 지은 어제 정충록 후서나 그리고 지감 남이목이 지은 도곡 선생의 묘괄명 병서 등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기록들로 볼 때 선생의 육세손 그 조시진이 소장하고 있던 정충록은 선조 때 상하 2책으로 관행된 것이고 이를 인조가 도곡에게 하사했던 것입니다. 인터넷상에는 보는 것 때문에 이게 숙종 때 관행된 것을 하사했다고 되어 있는데 숙종은 인조보다 훨씬 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종이 아니고 인조 이갈의 난을 지나간 공으로 인조가 하사했기 때문에
숙종 때 간행된 것이 아니고 선조 때 간행된 것이 그 중에 남아있던 것을 하사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 오래도록 묻혀있던 도곡 선생의 충결 정신은 영조 때 정충록 재간행을 계기로 해서 다시 어느 정도 평가를 갖다가 받게 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중과 유림의 그 현상인데, 하만조씨는 의계 선생의 충절 정신이 그 자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져 여타 가문에서 볼 수 없는 많은 충신 절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도곡 선생은 앞의 하만조씨 10충, 이는 최재공 선생이 쓴 글에는 10충으로 되어 있고, 그 10년 후에 이게 홍양호 선생이 쓴 거는 13충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곡 선생은 10충 혹은 13충에 다 들어가는데, 사후 문중뿐만 아니라 하만과 영남 유림에서 다양한 행태로 추송하였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선생의 구대손 월고 조성가는 1897년에 자신의 서문을 실어 공을 파조로 한 하만조씨 세보 정유보 세책을 간행하였고, 이후 도곡 선생은 정조부 조건을 파조로 하는 우후 공파 내의 지파인 참의 공파의 파조로서 후손들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또 1871년에 공을 비롯해서 네 사람인데 하만의 도계서원에 배양이 되었는데, 이때 도계서원이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71년에 해철되자 유업일을 갖다가 세웠고, 또 그와 달리 문중에서는 그보다 좀 이전에 군부면 사돌이 그 유경제 갱내에 있는 삼충사에 그 중부 조분가 그리고 종형 조홍도 이 세 숙지를 위패를 봉안하고 매년 봄에 제항을 올리며 충주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 1976년에는 후손들이 그 묘각을 중수하고 중재 기망 선생에게 부탁해서 그 해악당기라는 그 기문을 받아서 개판을 하였습니다. 해악당은 바다 해자로 매아자 악자 해서 해동 악야가를 줄임말인데, 그 뜻은 동쪽 우리나라의 악비 어른의 집이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도곡 선생을 송나라가 악비와 견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곡 선생의 추승은 문중을 넘어 하만 지역 유림에서도 추진되었는데, 1780년에 하만의 도천의 사당을 건립해서 도곡 선생을 비롯한 그 이숙, 이휴복, 박진영 이 네 분을 봉안해서 합사하였습니다. 그 후 1823년에 하만 파수리로 옮기고 도계서원으로 선격시켜 충현사에 봉안을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 후 하만의 살인 이름으로 도계서원에도 고을 내의 여타 서원들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비를 관하에서 공급해 줄 것을 서장으로 청원을 한 것도 도곡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도계서원의 추승 작업은 경상도 전 유림으로 확대되어서 진사, 안몽백 그리고 이원석 등이 주도를 갖다가 해서 예조 판서에게 평안도 영유현에 있던 와룡사에 도곡을 추가로 배양되게 해줄 것과 도계서원을 사액서원으로 선격시켜줄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곡 선생의 충의도 와룡사에 봉안되어 있던 제갈량이나 악비, 문천상 이 세 사람이 충질에 못지않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청원 시기는 기록에는 없으나 그 청원에 동참했던 인물들의 생존 시기를 볼 때 그 도계서원을 이어난 1823년 이후 오래지 않아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원인은 총 67명에 이르고 있고, 그 지역은 그 영남, 경상북도와 남도 이 영남 전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도곡 선생을 비롯한 이들 네 분의 추승 작업이 얼마만큼 널리 공감되고 있었던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계서원은 이건 중수한 지 불과 50여 년이 지난 1871년에
그 대원군 서운 철폐령으로 인해 해철되고 지금은 유업이만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곡 선생에 대한 추승은 1995년에 발간된 국역 함주지 그 2에 추록되었고 조선 한여성남 함안편에도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1999년에 정충록과 그 두 첩의 공신록권이 경상남도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해의 송창과 후손들의 그 찬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총 39수가 도곡실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시도 유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설명을 드려도 크게 기억에 남기도 어렵고 해서 이거는 뒤에 자료가 놓으면은 읽어보시도록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마무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통해 도곡 선생의 행적과 충절 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작 본인이 남긴 글이 한 편도 없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접근을 통해 삶의 진면목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두 번에 걸친 공신록권과 정충록 하사만으로도 그 삶과 정신을 이해하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난날 인조는 공을 해동악비라고 불렀고 또 현대에 이르러 중재 김항선생은 해동악야가라고 칭량하였습니다. 그 남긴 글이 없다고 해서 그 정신이 쇠해지거나 공운이 감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은 전통 깊은 충효 가문의 위인으로 국난을 맞아 지대한 공운을 세우고도 배설은 당대 선정관에 거쳤습니다. 이는 외진 시골 출신으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떨쳐 세울 수도 없었고 또 스스로 세속에 영합하여 총애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의계 선생으로부터 이어 전해진 충절을 도곡 선생이 그대로 실천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국난을 당해 몸을 돌보지 않은 그 숭고한 정신은 이후 후손들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어 조상 추승의 열의로 이어졌고 수많은 선현들로부터 포양의 강해를 받기 이르렀습니다. 오늘날 국가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국민들의 애국심이 미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선생에 대한 추승 작업은 한층 유의미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발표 내용이 앞으로 선생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되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